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그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지금 인크루트 본사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부분 보시면요. 현재 지금 2022-2023 중소기업 기술인재 채용관 오프라인 HR 교육 설명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제가 준비를 하기를 HR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 시간은 2시 5분부터 14시 45분, 즉 40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지금 준비한 거는 HRM 인사 채용 부분을 관련된 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이렇게 DNA라고 줄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라 하면은 즉 기업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현재 이어왔던 그 네트워크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지나오면서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DNA라고 큰 타이틀을 잡아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사 오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위촉된 것이 있는데요. 올해 23년도 군 장병들 AI 소프트웨어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강의는 아직 현재 진행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플러스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보안에 관련된 강사를 하고 기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격은 ISO 27001이라는 심사원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국제 자격으로서 심사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럼 이 현장에서 설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기업공간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상관이 없이 개인이든 학생이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게 되면 도와드렸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단적 인사 관리를 좀 더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20대 이제 경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인사관리 부서인지를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약간 분석적인 부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인사에 관련된 인사관리론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인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는 대목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있었던 SHRM과 그리고 현재 지금 IT 정보기술이 접목이 된 EHRM 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인재들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사 부분 어떻게 접근하면은 우리 인크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좀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인사관리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변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힌트 드리면은 피라미드 건설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람세스 3세가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이 임금체불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단 노동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3일 동안 벌이게 돼요. 그래서 임금체불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휴식을 보장해달라, 무노동으로 일하는 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경영학의 일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 사원의 벽돌공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18세기, 20세기로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현재는 21세기는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이겠죠. 그때는 전략적 인사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럴 때 전략적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는 유연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아마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그 R&D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주로 여기 오셨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인사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꼭 인사관리, 예전에 했었던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인사관리를 접근을 해야지 그래도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의 일부가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이 회사를 그래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겠다. 대표자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행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의 뭐 인사 그 대표자하고 파트너를 이제 형성을 한다던가 그리고 되는데 근데 현재는 제가 변화 담당자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변화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 회사에는 정말 I형도 있지만 E형도 있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변화 담당자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인재를 채용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물론 기획을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는 만큼 지식재산이라는 거, 연구개발하는 회사가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만큼 그 변화도 이끌어내고 회사의 이익 창출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연구개발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하고 영업비밀 이 두 가지를 지식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특허를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뭐 전문 기관에다가 맡길 수는 있지만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과연 영업비밀인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 그 영업비밀 보호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거시적 역할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인의 어깨에 타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 있고 영업 그 이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인은 정말 더 멀리 가고 멀리 뽑게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바로 그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보고 인사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 성과, 대표님은 원하는 건 다 똑같죠. 그 성과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맨 마지막 우리 12월이 되게 되면은 당신 얼만큼 일을 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얼만큼 냈는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하는 거고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도 그거를 데이터를 정말 감정이 아닌 그래도 보여지는 걸로 성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요거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퀴즈로 준비를 했어요. 뭐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에서 국가에서 있는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다 됩니다. 뭐 3월 되면은 이제 뭐 연말정산 하시는 거고요. 신고를 하는 거고 12월 되면은 이제 다 차후년도에 이제 계획을 한다던가 하는데 제가 9월이나 10월 달에 살짝 비워놨습니다. 그때 하면은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하면 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한번 볼게요. 네, 이때는 회사에서 하는 그 법정 교육들 있죠. 그때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볍게 퀴즈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교육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연구개발하는 회사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을 만약에 관리하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탁사들에 의해서 개인정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은 혹시 이거 얼만큼 자주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 혹시 아신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요. 네. 이렇게 연간 계획을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인사관리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 근로계약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근로계약서.
노동자하고 이제 사업주가 각각 한 분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중소기업에서는 그 근로계획서가 없으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라던가 휴일이라던가 뭐 휴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고 계실 거라고 보고, 뭐 임금 상여금, 솔직히 이거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은 그거 따라가기가 또 버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린 또 어떻게 하면 또 개별적으로 그 근로자분들한테 좀 더 편하게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 인사관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퇴직이나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적 인사관리를 항목을 잠깐 보자면은 안전과 보건이 있고, 그리고 성희롱 및 모성 보호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10인 이상이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중소기업도 10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취업 규칙을 꼭 게시를 해야 돼요.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은 그 회사 내부에다가 취업 규칙을 꼭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 또 하나 낼게요. 30인이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0인도요. 노사협의회가 필요합니다. 30인의 경우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데, 보통은 근데 50인이 되어도 30인이어도 노사협의회를 운영을 잘 하진 않아요. 그래도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게 그 회사의 기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건강한 회사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단적인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그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에 따른 그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SHRM과 그 지금 EHRM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과거에는 개인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전략적 인사관리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HRM 같은 경우는 IT 정보기술이 들어와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활용을 합니다. 뭐 챗 GPT를 뭐 이용하는 건 검색으로도 활용하고도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클라우드로 거의 대부분 정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그 클라우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중소기업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계속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은 예전에는 이 PC가 그 문서 부분에 있어서 내 PC가 켜지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야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되어 있다 보니 어느 곳에서든 업무 환경이 바뀌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내에 채팅, 뭐 카카오톡으로 업무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은 팀즈라는 거를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걸로 업무 소통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팀즈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나요? 아니시면은 다 대면으로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업무 전달을 하시고 계시나요? 다른 메신저로 하고 계시나요? 메신저, 맞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그것도 참 MZ세대들한테는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로 업무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더 편하다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만나봤을 때 그거를 이제 각각의 내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좀 그 MZ세대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MZ세대 성향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 평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불이익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젊은 꼰대를 할래요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인사관리도 그 EHRM 형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그 동대문이었나 남대문이었나, 거기에서 왜 그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개인 조그만 하신 사업자분들. 그분들이랑 젊은 상인들이 이제 각 그 그러니까 회사라기보다도 그 사업주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불이 한번 났을 때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은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수거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매상, 매출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돈이 떼이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종이가 불타 없어지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돈을 회수를 못하는데 근데 휴대폰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다 해놓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그 돈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라는 그 최근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HRM 효과를 보게 되면 인사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종업원의 만족도를 제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사관리 전략 기능이 강화가 되고 기업 문화가 혁신적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정말 상투적인 문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 종이 부분에 있어서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가 그냥 계속 사내 메신저로 수정하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종이 파쇄하는 거는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사 전략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면으로 딱 이제 바뀌니까 회사에 와서 출근을 해라 이렇게 바뀌니까는 거기서 좀 높은 분이 대면으로 다시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그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중소기업에서도 비대면을 다른 대기업들은 하는데 우리 기업은 안 하고 있다. 솔직히 또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소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연구소는 그 신고된 공간에서만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른 곳에서 연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연구원들도 있었으나 연구개발은 연구실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인사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다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한다던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한다던가 하다 보니까 꼭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팬데믹 형상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게 됐지만, 근데 앞으로 그게 아니어도 현재는 지금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피스 사무실이 없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직방이라는 회사예요. 직방이라는 회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아는 개발회사 중에 그냥 프로그램 개발회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보니까는 어차피 개발하는 거는 다들 그냥 자기가 프로그램 올리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도 그냥 정말 자유롭게 출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게 되면은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업무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더 데이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건강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정말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한 평가 및 보상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계속 평가를 받게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회사가 어느 식으로 이제 가치를 계속 가져가고 비전을 갖고 가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계속 앞으로는 불안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팬데믹뿐만이 아니어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던가 다른 기타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다녔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어서 뿌리 산업, 바로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열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은 코로나 시기 때 내가 이 회사 다니는 걸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떡하지?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서 정리해고로 나가면 어떡하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정리해고, 그러니까 제가 나간 건 아니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인사 담당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솔직히 오픈을 하지는 않아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앞으로도 그 부분이 더 유연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니는 동안에는
근로자분들이 되게 불안하지 않게 다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인재 제도를 구축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전 조건이 우수한 생물이라도 종 다양성이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말은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은 중학생들 생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중학생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업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서류를 볼 때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다 영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서류로는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정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직감이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인사관리에서 왜 필요하냐라고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먹이 사슬이라는 이 단계가 단조로우면은 그 생태계는 아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부서 안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셔야지 생존 가능성이 그래도 회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교육 부분 있잖아요. 주변에 보게 되면은 회사가 좀 도서 구입이라던가 아니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국가에서 하는 교육들 그거를 그러니까는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전체든 아니면 그 개인이든 이렇게 꼭 근데 도서를 구입하면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도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는데 그거 꼭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 응시라던가 이런 것까지 또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한 거를 화두로 갖고 가죠.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 CEO에게 보낸 메일도 기사에 난 것처럼 나의 보상을 이게 적합한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하고 타인하고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아웃풋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불공정한 보상인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과대평가가 되면 불공정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정성 이론 정말 어렵지만은 이렇게 평행하게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바로 채용입니다. 인크루트 지금 이 회사에 계시니까 채용 부분 제가 준비를 이제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인사 채용 및 인사 관리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또 하나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복지를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뭐 복지 부분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라던가 그 복지에 관련된 웰페어라던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다 하고 계시나요, 혹시요? 지금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기업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개별 아이디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여기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웰페어 관련된 부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구직자들의 채용 인식입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뭐 소개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구직자들의 채용을 인식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소개팅을 할 때 그 과정 인식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 1단계에선 기업을 인지를 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은 뭐 이렇게 간판을 본다던가 광고를 본다던가 이렇게 되지만 중소기업은 솔직히 광고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광고를 보기에는 어렵는데 간접적으로 첫 인상을 경험을 하기는 해요. 인크루트라든 이런 타이틀에서요. 보게 됩니다. 근데 2단계, 내가 중소기업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기업 정보를 습득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소개팅 나가게 돼도 상대방에 관련된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구직자분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그 블로그를 정말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과정이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한다거나 어떠한 글들이 하나하나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검색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통계 자료로 보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리모컨으로 이 사람이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은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네이버 블로그를 그래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단계 호불호가 결정이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으면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뛰어난 거네.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나하고 이 회사하고 뭔가 그래도 미래를 같이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이 3단계에서 호불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업무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그 마음에 잠재적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도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잠재적인 채용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더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것 중에 어떤 회사의 그 블로그를 봤을 때요. 거기에 그 각각 부서에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 형식으로 인사 담당자가 인터뷰 형식으로 그 올라온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가지고 다른 구직자분들이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고 역시 사람들은 다들 하나라도 그러니까 불공정한 선택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안전한 선택. 보험을 우리가 팔 때도 서로가 정보가 다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미래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오픈을 해야지 구직자들은 그래도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본다던가 그러면 5단계에서 몰입하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애정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서는 자플래닛을 좀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막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런데 이 회사의 브랜딩을 만드는 그 인사 분서의 그 인사 담당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기 표기를 했는데요. 온보딩이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온보딩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대기업에서는 웰컴 키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저는 케이크 이상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수습이 끝나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정말 당신들을 만나서 고맙다라는 그 부분에 케이크를 하나씩 주니까는 정말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좋은 인상을 가져갈까. 보통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아실 것 같아요. 일주일 고비고요. 하루 고비고요. 일주일 고비고 한 달 고비고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건강하려면요. 3년차 대리직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선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대리직이 만약에 튼튼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가 튼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인크루트나 이런 데서 회사 검색이 정말 채용이 너무 많다. 정말 동일한 직종 채용이 많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한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보딩이란 개념을 그 단어를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상을 보여주는 바로 인사 담당자. 회사의 매뉴얼이 이제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보딩이라고 하는 거는 배에서 내리다라는 뜻인데요. 퇴직자들이 이제 나갈 때 이 부분을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저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나갈 때 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계시다고 하면은 그 사유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도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 사게 되면 그 리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 회사도 다른 회사의 리뷰를 보고 이거 제품 개발에 이 부분을 도입하면 좋겠네라고 끌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퇴직자분들 내가 다 그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유가 무엇인지 정말 인간관계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홍보 마케팅 인크루트에다가 우리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약한 거 강한 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블로그 앞서 말씀을 드렸고
고요. 그리고 임금복지는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직무발명 보상이 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연구개발하는 이 회사 부분에 있어서 창작자하고 발명자들한테 주어야 되는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정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미래 비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디에 나타나면 좋냐? 회사 홈페이지면 있으면 좋겠고 블로그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바로 인크루트 회사의 구직자 채용 공고를 낼 때요. 내가 원하는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좀 인상 깊은 문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끌려야지 밑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눈길이 간다라는 거. 인상적인 문구, 그 부분 안에 대표 가치관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약점, 우리가 경쟁하는 곳, 중소기업이 그 스타트업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요. 벤처기업은 뭐 기업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거지만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중소기업하고의 자기네들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열려있다라고 이미지가 이미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은 뭔가 모르게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이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한 건데 스타트업은 지금 가는 거고 그리고 계속 그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근데 스타트업에 제가 한 가지 되게 신선했던 건 뭐냐면은 그 채용을 하기 전에 공개된 이력서를 보고 커피 타임을 갖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채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할 때 우리는 당신한테 관심 있으니까 커피 타임을 한번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괜찮은 신선한 발상인데 채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만나보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노출을 해서 회사의 경쟁력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스타트업이랑 약간 비교를 해서 경쟁 회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 이제 알고리즘을 잠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는 인크루트지만 다른 회사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잡코리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인도 있고 인크루트 정말 되게 큰 회사들입니다.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이라고 채용관이 별도로 있는 곳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 채용관이 만약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들, 그 회사들의 알고리즘을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돈이 많으면은 큰 곳에다가 배너 광고하고 싶은 건 맞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완전하게 중소기업이 노출이 안 되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제 채용 공고하고 스타트업 채용 공고 잠깐만 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회사 소개가 잘 되어 있으면은 가고 싶네라고 이렇게 끌리는 분들이 분명 계시고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먼저 찾고 싶어하는 친구도 분명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아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요. 알짜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먼저 성장을 하고 싶어하고 이미 MZ세대들은 공정한 평가하고 그리고 공정한 보상하고 그리고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를 제가 이상하게 많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은 기업을 형태를 따지기보다 내가 그 곳이라고 정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으면은 그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가감히 이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고 그리고 어떠한 인재를 데리고 오고 싶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꼭 젊은 친구들만 데리고 와야 되는지 하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경력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팀마다 분위기가 있어서 부서마다 분위기가 있어서 고경력을 채용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CTO 분들을 하셨던 분들도 이력서를 공개로 해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모셔오셔가지고 연구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MZ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의 HR 트렌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워라밸. 자유롭고 수평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요. MZ세대 특징 5가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한 친구를 그러니까 뭐 그 한 친구가 다 대변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5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는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목받는 게 바로 이 앞에 서가지고 그런 주목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받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부서 직원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사내 채팅방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안에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목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는 여기서 하고 구두로는 얘기 안 하는 거 보고 참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이제 가치관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하나가 이제 봤을 때 자기한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리고 다른 타인한테는 엄격함이 있진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인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몇 명 다수에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신입이라면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본인한테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이 회사하고 맞나 안 맞나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진 않다. 수인입한테는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MZ세대는 근데 또 가치관이 거기서 변하게 되면 유연하게 변하면은 그 회사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까지 되게 1등을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나는 중소기업에 와서도 어떤 기업에 가서도 난 잘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라는 그 부분들이 그 가치관을 깨지 못하면은 어렵지만은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은 굉장히 우선하고 있다라는 거를 봤고요. 그래서 사직서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퇴사하는 것도 일찍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부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개인이 성장하는 거를 기업에 성장하는 거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나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던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고 되면은 나는 여기서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정말 연구개발하는 거는 10년 정말 넘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구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분명히 갖고 나갈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개인의 성장 욕구를 만약에 다른 팀원이라던가 팀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다른 동료라던가 이런 게 누르는 게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욕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개개인의 차이하고 취향을 존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밥 혼자 먹는 거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밥은 혼자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혼자 먹을 때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 먹는 거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왜 부장님이랑 같이 가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위에 사람도 느낄 필요도 없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저 괜찮은데요? 오히려 관심 받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나 밥 혼자 먹을 수 있다고.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밥 먹다가, 이어폰을 꽂는 거, 지금은 선이 없잖아요. 정말 이어폰을 꽂고 밥을 먹는 걸 저도 봤어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러니까 놀랍다고 얘기하면 꼰대가 돼버리는 거밖에 없지만,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은 우리 그 계약서 안에 존중되어 있잖아요. 1시간 동안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그냥 간다라는 거가, 그 부분은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제가 하나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시작하기 전에 젊은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질문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져갈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가져갈 인사이트? 내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이건 처음과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가 대답은 해줬어요, 제가. 그만큼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소중하다라는 거. 이 회의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황은 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개인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고요. 그래서 이 젊은 우리 MZ세대들은 그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은 도구는 똑같은데 그 비교를 하나 하자면은 예전에 웹 1.0 같은 경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웹 2.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미니홈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니홈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데요. 웹 3.0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지도에 그 지역 문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 지역 소개하는 것처럼 지도 위에 데이터가 올라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도 지금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위치가 나오는 회사가 있고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같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회사 뭔가 좀 힙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픈 채팅에서도 그 오픈 채팅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직무마다 그 채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채용하는 사이트,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부서에서 아까 그 직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오픈 채팅들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도 이렇게 우리 회사에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직무일수록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전문가분들이. 그러다 보니 그 전문가분들이 있는 오픈 채팅 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그 방 안에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이 적합한 인재를 좀 채용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이렇게 연락 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데? 라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지원했고 제가 한번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많이 연락이 왔는지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이 친구 괜찮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한번 좀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는 다양한 채널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점형 채용하는 거, 이제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부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딩을 계속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일 잘하는 팀, A, B, C, D 팀이 있습니다. 한 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일 잘하는 팀은요, D팀입니다.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이 D팀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신뢰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 신뢰 네트워크는 내가 당신을 믿는 그 신뢰보다도 업무에 관련된, 그 사람의 전문성에 관련된 신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개발 하시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신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높아야지 이 분이 일 잘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분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구글에서 빅데이터 분석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구글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회사는 되게 좋아지는데 인재들은 정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왜 1인 생산성은 왜 자꾸 떨어지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신뢰 네트워크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팀원, 그 팀장에 관련된 그 업무 실력에 관련된 그 신뢰와 그리고 팀원들 간의 그 신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일부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공유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